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보복이 임박했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다우산업이랑 나스닥 종합 S&P 500 미국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은 뭐 1.79%로 그야말로 급락을 했고요. S&P 500도 1.2%로 또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전체적인 지금 앞으로 벌어질 뭐 유가, 환율, 그다음에 금리 뭐 이런 시나리오 관련해서 얘기해 드리고요.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 일이 벌어진지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1일날 크게 보면은 1일날 이스라엘 방위군이 주 시리아 이란 영사관을 폭격을 했잖아요. 이 건물을 폭격하면서 최소 7명이 사망하면서 여기에 이란 지도자가 아니라 이란 군이죠. 오래된 뭐 30년 이상 근무했던 이란 군 장병이 또 사망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이란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란의 영사관이라고 하면 시리아에 있지만 영사관은 이란의 영토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공격을 받았으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나도 가오가 있지 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명분이 자기 본토를 공격을 받았는데 또 다시 반격을 안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에게도 명분이 안 서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기습으로 공격한 건 아니고 다 공격한다고 뭐 주변 나라들한테 다 얘기를 하고 동의를 구하고 뭐 미국이랑 그리고 이스라엘에까지도 알렸습니다. 공격을 한다고 하면서 알리고 13일 오후 11시에 이스라엘로 미사일과 드론 수백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시리아, 예멘, 이라크에서 발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 대부분 요격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강력한 재보복을 결정을 했다. 이스라엘 내각이 이란에 대한 강력한 재보복을 하겠다. 그런데 확전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이란을 공격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 조정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 15일 이스라엘 채널 12에서 지금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전시 내각이 이란에 분명하고 강력하게 반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스라엘이 이 정도 규모의 공격을 무반응으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시 또 뭐 이스라엘이 다시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복 시점은 15일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시장이 아마 조정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번 대응이 중동 전쟁을 촉발하거나 대이란 연합을 무너뜨리는 걸 원치 않는다며 미국과 행동을 조율할 계획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스라엘이 이렇게 밝혔으니까 혹시 반격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도 반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보고 있긴 한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얘기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언론은 참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다. 이 이스라엘이 뭐 아까 이란의 드론을 99% 격추를 했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한국형 아이언돔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 99% 격추를 해서 와 이거 좋다, 이란 별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란 얘기죠. 왜냐, 이란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 알려주고 다 이렇게 간다고 하고 오히려 민간인 이쪽에는 가장 느린, 뭐 자동차보다 느린 드론을 날려서 그냥 이거 격추해라, 이거 막아봐라 이렇게 해서 드론을 수백 발 날린 거고, 그 다음에 오래된 무기를 그냥 해놓고 이렇게 뭐라고 하지, 나 때린다 잘 막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보내준 거예요. 쇼맨십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뭐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뭐 가성비라고 하죠. 이스라엘 방공망을 이 드론을 격추를 하면 이스라엘이 더 돈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여러 가지 이득을 생각하면서 이란이 그냥 대놓고 방어해라 하면서 던져준 거지 실질적으로 막 공격을 하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네바팀 공군기지에는 정밀 타격을 했다. 그래서 음속보다 빠른 초음속 미사일로 아마도 이스라엘 네바팀 공군기지에는 정밀 타격을 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스라엘 측에서는 공격을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란은 공격을 분명히 했고 타격을 입혔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서 저도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민간인 지역에는 느린 뭐 이런 드론이나 예전 장비를 해서 결국은 방어할 수 있게 해주고, 실질적으로 핀포인트 타격은 이런 공군기지나 핵심 군사기지로 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란도 딱 보면은 전면전을 원하지 않고 그래도 행동은 보여줘야 되니까 최대한 절제된 이런 뭐라 하지, 보복 공격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타격을 했다. 그리고 더 여기서
알아볼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란도 주변국들이나 아니면은 자기의 우방들 있잖아요.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랑 아마도 특히나 러시아겠죠. 상의를 하면서 이렇게 타격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제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고, 요즘 보면은 이스라엘이 계속 이란을 자극을 시켜요. 근데 이 자극을 시키는 이유는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란이 이 전쟁에 참전을 해서 이 판을 크게 키워서 미국까지 들어오게 하려고 지금 하는 속셈 같은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이 이스라엘이 다시 또 이란을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이란도 준비가 되어 있다, 바로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더 이제 긴장감이 고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란은 이스라엘이 상황을 확대할 경우 이란의 파괴적인 대응에 대해 이집트를 통해 이스라엘에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유사한 메시지가 터키를 통해 미국으로 전송이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뭐 아볼파즐 아무이 대변인은 이란이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스라엘이 확대할 경우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란을 어떤 분은 주식 유튜버인데 이런 쪽에는 아예 문외한가 봐요. 이란이 뭐 아예 뭐 북한보다 못한 전력을 갖고 있고 뭐 경제도 안 좋고 완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란은 지금 이스라엘보다 인구가 10배 많고 무기도 많고 그 다음에 자원도 많이 나오는 나라예요. 그리고 무기라는 게 러시아나 아니면 북한 이쪽에서 많이 받아서 ICBM이나 이런 초음속 장비도 많이 갖추고 있고, 요즘 전쟁의 시나리오나 무기의 이런 시나리오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기 체계가 많이 바뀌면서 미국도 조금 요즘 고전을 하는 게 다 이런 무기 체계가 바뀌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란을 결코 쉽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도 대응을 하겠다 하면 이 판이 어떻게 보면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근데 왜 그렇게 계속 중동 이 전쟁을 확대하려고 하냐? 그거는 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입지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지금 뭐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물러나라 이런 뭐 데모도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내각에서 이런 극우파 정치인으로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보복 공격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내부의 이런 정치 상황을 외부로 돌려야 되니까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지금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보복 공격을 하고 뭐 전쟁을 해서 중동을 제패하고 그다음에 이란의 핵시설 파괴 및 굴복을 시킨다. 이게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이거를 과연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미국이 이걸 하도록 가만히 놔둘 수가 있을까? 미국 입장에서도 골치 아프거든요. 지금 미국도 과연 뭐 이란과 전쟁을 할 것인가? 이거는 좀 미지수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뭐 미국이 이란이랑 뭐 이스라엘의 우방으로 해서 이거를 한다고 하면은 결국 미국도 피해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바이든 정부가 할 수가 있을까? 저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최대한 이렇게 이스라엘 보고 참아라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왜냐,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뭐 예멘 후티도 지금 밀어내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더 큰 이란을 상대한다? 그건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같이 영토가 붙어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토가 주변국들로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미사일이나 뭐 이런 뭐 폭격기는 날아다닐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이란 게 육군이 들어가서 이렇게 참호전을 하고 그렇게 해야 진짜 전쟁이 되는 건데, 그런까지는 주변국들이 이렇게 허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적당히 그냥 국지전으로 이렇게 끝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이게 더 판이 커지면 주변국들도 참여를 하고 더 판이 커지면서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거 판을 키운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겠지만 뭐 미국 영국이 있겠지만 이란 뒤에는 중국 러시아 뭐 북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 만약에 커진다고 하면 큰일 날 것 같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커질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 왜냐, 영토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여러 나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동의를 구해줄 나라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국제유가를 보면은 만약에 전쟁이 진짜 벌어질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브렌트유나 국제유가들이 급격하게 뛰어야 되는데 국제유가 상승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전쟁이 뭐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까지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래도 이런 뭐라고 해야지,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나 아니면 환율
이나 이런 거, 금리나 이런 거는 오를 것 같고 증시에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 그래서 S&P 500도 지금 이제는 거의 내려왔잖아요. 지금 51선 밑에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 또 매수 줍줍 타이밍이 왔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 미국 주식 제가 매번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때 용기를 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의 대응이 임박한 걸로 알려지면서 S&P 500이 장중 최고치보다 100포인트 하락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미국 관리는 이러한 깊숙한 곳에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S&P 500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 아까 브렌트유도 다시 $90를 넘어섰고 그리고 금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다. 금도 지금 다시 급등을 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역시나 인플레이션을 또 촉발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유가도 오르고 아까 뭐 금 가격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계속 오르니까 역시나 우리가 말하는 국채 금리가 또 상승을 했다. 4.6까지 상승을 했는데 또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가 미뤄진다. 그래서 뭐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채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거 예측 못한다고 금리 인하 예측 못한다고 TMF 하지 말라고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왜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 인하 타이밍이 또 미뤄졌다. 그래서 국채 금리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국채 금리가 튀어버리니까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더 조정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 같다. 그래서 지금 뭐 UBS 전략가는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네요. 오히려 금리를 6.5까지 올려야 된다. 왜냐? 실제 위협이 있기 때문에 6.5까지 올려야 된다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 오히려 금리 인하가 아니라 지금 경제적 위기, 지정학적 위기 뭐 이런 거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다시 또 6.5까지 올려야 할 수도 있겠다.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뭐 유동성과 변동성이 있는 장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 맵을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뭐 전체적으로 다 빨간장이죠. 푸른 초장으로 푸른 초장이 아니라 빨간 초장으로 다 마이너스 됐다.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페이스북, 테슬라가 특히나 5.59%나 마이너스 됐거든요. 테슬라가 진짜 이제는 진 바닥이 보일 것 같다. 이제 또 일생일대에 여러분들 테슬라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다. 그래서 테슬라 지금 보니까 또 악재 기사가 또 나왔거든요. 테슬라가 보면 지금 전 세계 인력 10%를 감축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모델 2 개발 핵심 기술자도 퇴사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테슬라가 결국 인력 감축 카드를 꺼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테슬라가 전 세계 인력을 10% 넘게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머스크는 메모에서 회사가 다음 단계 성장을 준비함에 따라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의 모든 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극도로 중요해졌다. 이렇게 하면서 운을 뗐다고 하거든요. 머스크는 이어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조직 전반을 심도 있게 들여다봤다면서 결국 전 세계 인력을 10% 넘게 줄인다는 힘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래서 테슬라 인력 14,000명 정도가 감원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지난해 말 전체 인력이 14473명이었다. 그래서 14,000명 정도 줄인다. 그래서 테슬라가 그만큼 지금 힘들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를 보면은 테슬라 진짜 악재다. 제가 봤을 때는 4월 23일 날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때가 제가 봤을 때는 대바닥 같아요. 그때가 더 많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때 진짜 바닥을 잡으면 예전에 $100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바닥을 잡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매수에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23일 날 실적이 나오면 그때가 아마도 거의 바닥이 되지 않을까. 그 전후로 해서 이제 바닥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테슬라도 악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고로 그거는 호재다. 악재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더 떨어질 때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 주식을 싸게 사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력 감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QQQ나 TQQQ, 그러니까 나스닥 100이나 S&P 500, 그 다음에 S&P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 SCHD 뭐 다들 조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조정을 하고 있어서 뭐 1.65%,
그다음에 TQQQ는 5.02%, 저 그래서 TQQQ랑 속스를 샀습니다. 4.17% 이렇게 마이너스 돼서 저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할 때 지금 차트를 보면은 S&P 500도 이제 뭐 61선까지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조정할 때 기회 줄 때 이렇게 매수를 하셔라. 제가 너무 계속 오른다 해서 몇 번이고 말씀드렸죠. 이런 기회가 올 거라고, 기회가 온다고, 이런 변동성이 분명히 온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60선까지 왔습니다. 61선까지 왔는데 이런 기회가 오니까 여러분들 현금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꾸준히 매수해야 된다. 지금 기회가 왔잖아요. 61선으로 다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조금씩 매수를 들어가셔라. 분할로 들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미국 장을 장투하시고요. 죄송합니다. 미국 주식을 장투하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주식은 여러분들 절대 투자하지 마셔라. 우리나라 주식 투자할 돈으로 미국 주식 장기로 투자하셔라. 매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정신을 못 차렸고 부동산에 미쳐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뭐 거의 70%가 다 자산으로 가고 있고 부동산에 미친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을 살려야 되니까 금리를 안 올리죠. 그래서 환율 방어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보니까 지금 제가 녹화 시점에는 1394원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환율 폭등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환율 폭등하니까 달러 갖고 계시고요. 달러 갖고 계시고 그걸 미장에 투자하시면은 오히려 수익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기가 오면은 달러가 폭등하게 돼 있고요. 뭐 주식은 떨어지더라도 이게 다 방어가 된다. 해칭이라고 하죠. 해칭이 된다. 왜냐? 환율이 올라버리니까. 그러니까 미장 가라. 미장 가셔라. 여러분들 미국장 하셔라. 우리나라 주식장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죠. 재벌들이 다 판치고 있고, 재벌이 판치는 무대이고, 그 다음에 뭐 물적 분할, 그 다음에 뭐 감자, 뭐 별 생쇼를 다 하잖아요. 뭐 물적 분할도 하고 감자도 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주주 환원 정책은 거의 없고, 이러면 이런 장에 왜 투자를 해야 됩니까? 차라리 여러분들 미국 주식 투자하셔라. 미국 주식에 지금 세계를 선도하는 AI 기업도 많고,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나 아니면 세계를 이끌어갈 뭐 여러 가지 선도 기술 테크를 갖고 있는 주식들이 미국장이 많은데 굳이 왜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냐? 그리고 뭐 세금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ETF, 저는 ETF 투자하잖아요. ETF 어떤 거 하냐면 미국 주식 ETF S&P 500이랑 나스닥 100 있잖아요. 그거 나스닥 100을 여러분들 연금저축이라고 아시죠? 연금저축 펀드에 넣으셔라. 연 600까지 되니까, 600 되고 비과세 되니까 아마도 비과세가 한 90 얼마 비과세 될 거예요. 비과세 혜택을 볼 거예요. 그래서 매년 600씩만 넣어라. 연금저축으로 ETF 이거 장기로 이것만 해라. 이것도 안 하고 뭐 국장을 투자한다느니 미국장을 투자한다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미국장 지금 내가 시작하고 싶다 하면은 ETF로 연금저축 있잖아요. 이거 600 이것부터 시작하셔라. 이걸로 노후 대비하셔라. 600 정도는 여러분들이 연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잖아요. 이거 못하면은 그냥 하지 마셔야죠. 600도 내가 장기로 이렇게 이거는 물론 55세 이전엔 팔 수가 없습니다. 팔면은 세금을 토해내야 되니까 좀 안 좋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55세 이후까지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600을 못한다. 이거 그러면 투자하지 마셔야죠. 그렇게 여윳돈이 없으면은 투자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장을 해야겠다 하면은 일단 ETF로 시작하시고요. 그 연금저축에 ETF로 일단 시작하셔라. 저는 이거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는 뭐 세배 레버리지를 하시던지 미국장 직투를 하시던지 아니면 뭐 테슬라를 사시던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일단 초보자들은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 있잖아요. 이 ETF를 연 600 연금저축으로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또 설명해드리고요. 그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손을 놨고요. 답이 없습니다. 저는 매번 말씀드려요. 우리나라 경제에 답이 없다. 왜냐? 해결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저출산도 해결할 생각이 없고요. 부동산도 지금 버블을 꺼트리고 정상화를 시킬 생각도 없고요. 환율 방어할 생각도 없고 금리를 올릴 생각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안 좋아질 것이다. 매번 말씀드립니다. 제 예상대로 계속 가고 있죠.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고, 여러분 투자 열심히 하시고요. 항상 장기 투자 마인드로 가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국장보다는 미국장을 하셔라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